북쪽 노동자 한 명이 어느 날 남쪽 관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와 대화의 심리학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남쪽 사람들, 우리 한국인들과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비교하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책 내용 같은 데 기초해서 인간관계와 대화의 심리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와 대화의 심리학이라면 아주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론, 기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남과 북은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70여 년간 분단돼서 사실 사이가 좋은 시간보다는 서로 적대하고 증오하고 반목한 시간이 더 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적인 인간관계와 대화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좀 남북관계에서 특별히 제기되는 그런 대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원만하게 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남과 북에서도 서로 대화를 해나가려면 일단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북쪽 사람들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특히 북쪽 사람들의 심리를.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은 북을 잘 알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일단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상당히 다르다, 심리가. 제가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뤘지만 오늘은 한 가지 사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심리적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심리적 차이를 꼽으라면 저는 돈에 관한 심리가 다르다, 또 달리 얘기하면 돈과 관련된 심리가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많은 이제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남과 북은 돈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선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돈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성공단 아시죠? 지금은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한 10여 년 정도를 남과 북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생산활동을 진행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접촉했던 경험은 개성공단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북쪽 노동자 한 명이 어느 날 남쪽 관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악착같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당연한 대답인데,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관리자가. 그러자 그 노동자는 이해를 못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이제 그 자기가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 하니까 한 가지 더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 관리자가 다시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공감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잘 산다는 것이 보통 더 많은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잘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북쪽 노동자가 이해를 하는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남쪽에 있는 그 남쪽 관리자도 나도 그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돈과 관련돼서 서로
상당한 간극이 벌써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죠. 이 사례를 통해서. 남쪽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돈에 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렬하고 돈에 집착하는 성향도 강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그러다 보니까 돈을 기준으로 사고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돈 중심의 사고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요. 돈을 중심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쪽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일단 돈에 대한 욕망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남쪽에 비해선 많이 이제 약하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중심도 보통 돈에 있지 않습니다. 즉 돈 중심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이런 어떤 사례, 이런 재미있는 사례 또는 가슴 아픈 사례가 발생한 건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하는 거죠.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은 5,000년간 같은 곳에서 살아온 같은 민족이라 대단히 많은 심리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했을까, 오늘날.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제도가 다르다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1945년 이후부터 치면 지금까지 한 70여 년 넘게 자본주의 제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북쪽 사람들은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왔죠? 네, 사회주의 제도 속에서 살아왔죠. 즉 남쪽은 자본주의 제도, 북쪽은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이 속에서 70여 년을 살아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도 사실 환경에 의해서 많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규칙이 하나만 변경되어도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지각을 하면 선생님들이 지각생들을 잡아놓고 벌을 줍니다. 근데 그 벌이 처음에는 지각생들한테 운동장 5바퀴 뛰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때는 아이들이 즐거운 기분으로 뛰어요.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지각생들이라 그냥 즐겁게 막 서로 격려하면서 뜁니다. 5바퀴를.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또 규칙을 바꾸셨어요. 벌칙을. 선착순으로 저 멀리 있는 농구 골대까지 달려갔다 오는 3명만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또 뛴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자 달리기 할 때 아이들의 심리나 태도, 행동이 확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친구들 배려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즐겁게 뛰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요. 먼저 들어가려고. 또 심지어는 반칙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규칙이 바뀌니까 심리가 곧바로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데요. 사회제도라는 것은 그렇죠. 사회 규범이나 규칙이 굳어져서 제도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회 속에서 70여 년을 살다 보면 그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남과 북의 돈 개념이 달라진 것은 제도가 달라서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일까 하는 걸 잠깐 설명드리면, 한국은 자본주의 제도고 북쪽은 사회주의 제도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제도의 특징, 특히 이제 자본주의 제도도 북유럽식 모델 또 미국식 모델이 좀 다른데 한국은 미국식 모델입니다. 자, 이 한국식 자본주의 혹은 미국식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의 생존을 개인, 각자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나의 생존은 기본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거나 보살펴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장일 경우 내가 내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면 가족의 생존도 위태로워집니다. 자, 그런데 각자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생존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한국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만 생존과 관련해서 돈을 못 벌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못 벌면 아까 표현 있죠? 먹고 살 수가 없다. 또 내 가족도 먹고 살 수 없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생존 불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생존 불안이 심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이 강할 수밖에 없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있긴 하죠. 한국은 돈에 따라 사회의 존중이 달라지죠.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존중받고 덜 무시당하는 곳이 이제 한국 사회고, 돈이 없으면 덜 존중받고 더 많이 무시당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한국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존중,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평가, 가치 평가, 또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생존 불안과 존중과 관련된 존중 불안,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에 이제 굉장히 집착이 이제 심해지고 욕망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거를 이제 돈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자, 그런데 북쪽 사람들은 한국과는 좀 다른 사회제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북쪽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국가 혹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북쪽에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국가가 다 이제 교육, 의료, 주택은 책임지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북쪽은 배급제 사회죠. 국가가 국민들한테, 전체 북쪽 주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급을 해줍니다. 뭐 쌀이라든가 뭐 양념, 조미료 뭐 등등 많은 것들을 배급해 주는데요. 차비, 옷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자료들을 거의 국가가 책임지고 배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제도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북쪽이 무상의료, 뭐 무상교육을 하면 뭐하냐, 질이 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돈과 관련된 욕망에서는 그 질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즉 북쪽 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어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택 제도가 질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라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쪽 사람들은 생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한국은 각자가 돈을 벌어서 생존하는 사회다 보니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북쪽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그걸 보장해 주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북쪽 사람들은 내 생존이 가능하려면 국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심리가 생겨나죠. 그래서 뭐 과거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이 배급제 같은 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북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돈 더 벌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보다는 국가가 빨리 좋아져서, 상태가, 국가 경제가 빨리 회복돼서 배급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하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지는, 한국에서는 각자가 돈을 벌어서 생존을 하려고 한다면 북쪽은 돈을 벌어서 생존하려는 심리는 별로 강하지 않다. 국가가 잘 돼서 나한테 정상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배급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정도는 남쪽보다 훨씬 덜하죠. 그 다음에 아까 남쪽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이 사회적 존중을 좌우한다면, 만약에 북쪽도 그런 성향이 있다면, 그런 사회 풍조가 있다면 북쪽 사람들이 이제 또 돈에 대한 욕망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뭐 이건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북쪽은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돈이 아니고, 또 사회적 존중을 좌우하는 것도 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부추길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상당히 약한 사회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돈에 관련된 심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남과 북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르다는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차이점이. 동질감도 있지만 차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북쪽 사람들이 우리랑 어떻게 다른지, 심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생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 일상생활은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대화를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잘 모를 때의 인간관계와 대화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첫 번째,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기준에 맞춰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상하다. 또 뭐 북쪽 사람들도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서로를 잘 모를 때에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적대적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막 이제 탐험가들이 오지에 이렇게 밀림 속에 갔을 때 거기에 모르는 원주민들 만나요. 그러면 총을 겨눕니까? 아니면 웃습니까? 물론 영화에서는 총 겨누는 장면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웃어야죠. 미소는 알아볼 수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웃으면 원주민들도 경계를 풀죠. 자, 이런 식으로 잘 모를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더 우호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대적인 태도보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 상대방도 적대적 태도를 취할 수가 있고, 이게 쌍방 간의 오해, 갈등, 이걸 증폭시킬 위험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섣부른 판단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면 막 내 얘기에 떠드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알려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 파악이 우선 돼야 되겠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호 존중이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남쪽도 북쪽을 존중하고, 북쪽도 남쪽을 존중하고. 잘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대화가 가능하려면, 즉 관계 맺기가 가능하려면 하나만 잘 지키면 됩니다. 상호 존중. 만약에 일방이 다른 쪽을 무시한다, 경멸한다, 그러면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관계 맺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있을 경우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존중에 기초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정리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건강한 관계에 기초한 대화는 뭘까 도대체? 건강한 관계가 일단 전제가 되는 거죠. 건강한 관계라는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평등한 관계입니다.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화가 잘 되려면, 좋은 대화가 되려면 반드시 평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평등한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대화란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면 더 좋겠죠. 시간이 좀 흘러서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초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남과 북도 사실 2018년에 3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친밀해지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고, 그만큼 친밀해지면 대화도 잘 됩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면 이제는 단결하는 관계까지 나갈 수 있겠죠. 서로의 이익을 뭐랄까요, 둘 다 잘 사는 공존, 공생, 공영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관계, 서로의 차이를 조금 뒤로 미루고 서로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공통의 이익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관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화는 굉장히 건강한 대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잘 모르는 상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이란 하나됨입니다. 감사합니다.